이제 보면은 피고지는 꽃 한 송이는 저희가 다 예쁘거든. 나도 급해요. 장미가 되려 하지 말고 내 빛깔과 크기와 한계만 들꽃만 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글의 의미가 뭔지 참 특별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 장미대라고 우리 경쟁을 해버렸지 않나 감성을 지금 시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보고 자기의 꿈과 적성 키워서 소박하지 않고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또는 뭐 그까지 한결같은 난추가 작들에게 하나씩 피어나서 누군가 그 아름다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빛깔 향기 그 속에서 행복 교육을 펼쳐나가야 되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내용이라서 중원도안에 볼까 봐서 오늘 걱정도 되는데요. 독일의 건축가 암체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냈어요. 제목은 칠은 많을까요? 칠은 많을까요? 제목이 책 칠 1, 2, 3, 4, 5, 6, 7 칠은 많을까요? 제목 특별하죠. 그건 4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누가 한 질문이냐면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아빠한테 한 질문 뒤에 5살, 7살짜리 딸이 아빠한테 아빠, 칠은 많은가요? 아빠, 식물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빠가 꽃을 좋아하고 지금 식물 키우고 화분에 여러분들처럼 베란다에 관엽식물, 교실에 식물들을 키우고 그리고 꽃 피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이거 그러고 막 이렇게 굉장히 꽃을 좋아하고 관엽식물을 참 좋아하는데 문득 다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식물도 저 꽃도 아빠를 좋아할까요? 우리를 좋아할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식물도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셨어요? 우리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마다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마다 각자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퇴계 선생처럼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홍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장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국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들국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꽃들을 좋아해요. 나는 들국화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들국화를 좋아해요. 모든 꽃들이 피었다 치고 난 많은 사람들이 봄에 피는 꽃들을 좋아하고 여름에 장미 그리고 그 꽃들이 다 피었다 치고 난 뒤 덮일 거 없는 씁쓸한 산비탈 같은데 피어있는 구절초 같은 그런 꽃을 저는 좋아해요.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들국화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꽃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꽃에 끌리는데요. 끌리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도 특별하게 그 노래가 끌려요. 사람도 그 사람이 끌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없어요. 법정스님은 사람이 어떤 꽃에 끌리는 건 그 사람의 내면에 그 꽃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꽃을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캐러 여행 오면 계속 섬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것에 푹 빠지지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꽃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내면에 그 꽃 같은 요소가 있어서 내가 그 꽃을 좋아하는 것이다. 법정스님 그걸 발견하라고 했어요. 그걸 발견하는 길이 진여와 자성을 만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이 그런 노래 좋아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게 좋은데요. 그 꽃도 나를 좋아할까요?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지 모르겠어요. 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반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다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진짜 그 꽃도 나를 좋아할까? 내가 지금 그 꽃과 나는 오랜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럼 어떤 인연일까? 왜 생각 안 해봤어?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딸내미가.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서 이것도 애들이 부른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꼭 남는데 눈이에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흔적을 남길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 삶의 흔적은 어디에 남을까요? 지금 어디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은? 자식들이 흔적이죠? 또 어디에 흔적이 남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10년, 20년 아이들 가르치면 살았어요? 교육장님 같은 한평생 사시고 이제 거의 정년 다 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우리 삶의 흔적은 어디에 남을까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애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애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애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새롭게 알고 발견하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았고요. 그렇게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살아온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애들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애들에게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남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교직이라는 거. 우리가 준 것이 남는 거예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깊은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애가 던진 질문을 갖고 제가 이런 얘기예요. 5살짜리 애가 던진 질문을 갖고 우리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은 그럴까요? 지가 먹고 쌓았고 지 몸에 묻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돼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이쁠까요? 끄떡끄떡 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고민된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교실에 있는 애들이 다 이뻐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이쁠까요? 이해랑 대답하려면 우리 교실에 있는 애들이 다 예뻐야 되는데 거기 왼쪽덩어리도 있고 정말 안 맞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자꾸만 움직이 가는 애들이 있고 스님들이 큰 스님이 이렇게 좀 더 젊은 스님께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일단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로 보이세요? 남편이 누구로 보이세요? 자식이 친구가 우리 반 애들이 누구로 보이세요? 정답은 불가에서는 부처님으로 보입니다가 정답인데요. 여러분 반에 있는 애들이 부처로 보이세요? 저렇게 남을 하루에 10번씩 지옥으로 데려갔다 천국으로 데려갔다 하는 녀석들이 부처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 부처로 보이려면 깨달은 뒤에도 재참 30년 해야 부처로 보인다고 하니까 재참, 다시 참선하기를 30년. 득도할 때 다시 참선하기를 30년 정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윈수로 보여서 상관은 없는 거죠. 아직 재참 30년. 또 안 했고, 득도도 안 했습니다. 수행의 길이나 결혼의 길이나 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야말로 산속에서 30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고행의 길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고행이, 얼마나 수행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해보시고 탈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라비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보일 때 새벽은 옵니다. 누구나 다 예쁜 거죠. 돼지 엄마는 돼지 새끼가 지 몸에 똥을 묻히기 전에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애가 똥을 싸도 이쁘잖아요. 누구나 다 예쁜 거죠. 동학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을물천 사사천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물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계신다. 사물 하나하나마다. 사람 누구의 가슴 속에는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사인여 천이라고 했어요. 그 하느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을 잘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누구의 가슴 속에는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 하느님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양천주라고 해요. 동학에서 시천주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시천.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의 가슴 속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도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 하느님을 잘 돌봐드려야 하는 거죠. 그 양천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셔져 있는 하느님을 잘 돌봐드려야 하는 거예요. 잘 대접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 내가 남한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요 옆에 청산, 청산에서 태어난 사람, 유명한 작곡가 정순철이라고 해월 최시영 선생이 외손. 그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의 외손자가 어려서 여기서 1894년 아버동민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 청산이 대도수가 설치됐던 곳이잖아요. 해월 선생이 여기서 국적을 지도하던 곳이잖아요. 남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가족들이 다 청산 관에 다 잡혔어요. 해월에 딸이 잡혔어요. 나중에 거기서 계속 있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청산현의 통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거의 가볍게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서 정순철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 올려보내서 송병희 선생이 돌봐주셨고요. 송병희 선생이 돌보면서 성장할 때 거기 송병희 선생이 첫째 사위 강정환 선생이 그 바에 같이 성장했고요. 강정환 선생이 동경으로 일어나를 보낸 뒤 2년 뒤에 정순철 선생도 음악 공부하러 따라갔다가 동경학교에서 같이 음악 공부를 하고 같이
지방에 있는 능곡연을 강정환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생동에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고 어린이 문화 어린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어린 사람도 존중해야 될 존재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해월 선생의 공학의 사상이에요. 하느님이 가슴속에 모셔져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어른의 가슴속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애들의 가슴속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강경환 선생님을 비롯한 사람들은 누구의 가슴속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여자의 가슴속에도 천미의 가슴속에도 똑같이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반역사상이 있는 거죠. 양반 남자의 가슴속에만 하느님이 모셔져 있지 않고 천미의 어린이 여자의 가슴 속에도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을 반역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이 정순설 선생이 공정에서 음악 공부, 근대음악 공부하러 갔다가 정정환 선생 얘기를 듣고 어린이 노래를 만들게 되지요. 문경 선생과 같이 문경에 가보다 정순설의 엄마 앞에서 작가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렇게 꽃다발을 선사하는 것 같은 졸업식 노래 이런 것들이 정순철 선생님이 작곡을 한 건데 우리는 정순철의 이름을 작곡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가르쳐준 사람은 청산에서 파는 것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 외손자입니다. 이분들의 사상의 토대가 그거예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는 공학사상. 그게 어린이 분야로 실천돼요. 여자의 분야로 실천된 운동도 있었고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는데 백정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어린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고 생각한 어린이 운동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빨라요. 영국보다 1년 늦어요. 영국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운동을 시작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빠르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들다는 생각. 이 암스테르담이 딸들이 5살, 7살짜리 딸들이 던진 질문들만 모아서 44개의 질문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책을 내. 이 책은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애들이 던진 질문과 그림 이렇게 돼 있는 작은 그림책이 한 장 넘기면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버지가 한 얘기는 어린이들은 철학자라는 거죠. 질문이 허용되고 질문이 열려있으면 아이들은 철학자라는 거예요. 여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참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질문이에요. 슬퍼하는 것은 왜 좋은 것일까? 슬퍼하는 것은 아픈 거죠. 슬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슬퍼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왜 슬퍼하는 것은 좋은 것이냐고 물었어요. 슬픔은 사람을 정화하는 힘이 있죠. 슬픔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세월 성사가 일어났을 때 그 슬퍼하는 자신의 부모들을 보고 그 슬픔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슬픔을 허락하고 존중해줘야 하고 슬픔에 이어지는 그 분노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슬픔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슬퍼하는 부모들을 보다가 선생님들이 내 제자같이 생각이 들어서 막 항의하는 그런 평화의 홈페이지도 올려놨더니 교육에서 큰 징계를 했어요. 지시하는 걸 보고 제가 장관을 불러가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부장관을 세워놓고 물었어요. 이 선생님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한 줄이라도 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같이 분노할까요? 내 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이라고 내 제자 우리 반 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항의하는데 이 중에 한 줄이라도 틀린 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나는 이 분노가 허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존중해줘야 될 슬픔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육부는 왜 징계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대답해보세요. 징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의 철학의 부재입니다. 한번 다른 것 좀 생각해보세요. 징계 외에는 왜 다른 걸 생각 못합니까? 교육 철학의 부재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죠. 슬퍼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합니다. 슬퍼할 때 우리 마음이 참 깨끗해요. 슬픔은 참 좋은 거예요. 이 슬퍼한 힘과 분노한 힘을 모아야지만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그런 어른들 때문에 죽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 슬픔과 분노를 모아서 사회를 이전하고 사회를 이루고 달라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청담한 정치, 이런 슬픔을 겪어도 우리가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꾸자라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하신데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담던 적동새 소리 별 보입니다.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화사한 별들이 있던 마을을 지납니다.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행과 끝에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끝에는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제 친구인 하나하는 이철수라는 친구가 살던 그 쌍화철 끝까지 밑에 동네에 갔는데 겨울도 있고 별이 많이 뜨고 우리 어릴 때 보던 별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 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성주시는 저녁에 별을 잘 못 보는데 친구네 집에 가니까 별이 다 글로 옮겨와 있는 거예요. 아, 도시를 떠나서 다 여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별들 보고 새소리 듣고 저녁 때 방식 연기하는 그 저녁 풍경 그런 풍경 속에 우리 어릴 때 살았는데 그때 참 애들이 순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을에 그런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어떤 마을에 쓰고 썼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이제 쭉 읽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쓴 시가 아니에요. 이런 가르치는 거. 2학년짜리 남학생 녀석이 갑자기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착하게 한 사람은 별이 안 떠요? 사람이 착하게 안 사면 별이 안 떠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어서 너 나와. 야, 그 선생님 쓴 적 있어, 임마. 이 시, 교사님 지도서, 청구서에 보니까, 이 짧은 시에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돈들을 그려져 있어요. 그 돈들 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내가 언제 공감각적 이미지를 두 개나 썼지? 나는 저도 모르겠는데 대학 선생님들은 그걸 다 분석해서 보편으로 이 짧은 시에는 이미지라는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후각까지 써져 있고 공감각도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가르치니까 이건 이미지 가르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라서 이거는 시험 문제 82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나는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왜 시인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나 보다 별들이 많이 뜬 거 보니까 살고 있나 보다 사람들이 착하게 이거 사실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별이 많이 뜬 거하고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의 기쁨, 아이들의 관심, 아이들의 본능 이런 걸 좀 지켜봐달라는 거죠. 아이들이 크고 있을 때는 좀 지켜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한번 좀 지켜봐요.
조금만 지켜봐. 사실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할 일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생활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일, 그게 교육청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여유가 없게 몰아치면 급하게 쫓기면 그 쫓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할 일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일, 국가와 교육청 교육부가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갑을 다 털어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간, 이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이 이 선생님 둘러싼 여러 조직, 학교라는 조직, 지역사회라는 조직, 교육청이라는 조직, 이런 교육부라는 조직, 이런 데서 할 일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정서와 시간과 열정을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쏟고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고 아이들을 열정과 시간을 쏟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아이도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방금 7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던진 그 질문, 이게 동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동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처음 받은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처음 받은 마음, 이걸 천심이라고도 하고 진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을 잘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에요. 선생님이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잘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야, 네가 지금 아직도 어린애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럼 애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려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치는 마늘가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지닐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교육이 고민할 일이 이거, 엄마 아빠 학부모들이 고민할 일도 그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인간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지는 동심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한마디 더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동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시인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철이 않는 사람을 시인이라 한다. 철이 않는 사람을 스님이라 한다. 자, 이런 동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오는데 해바라기가 비를 맞고 섰다. 그냥 가려다가 잠깐 우산을 받쳐주었다. 애가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시계를 쳐다보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좀 걱정되고 초조해져서 애가 오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비는 오는데 애가 안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다 보니까 애가 바닥에 우산을 씌워져 있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너 미쳤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애가 이 장면을, 이 시적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해바라기한테 우산을 씌워주고 지는 접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 근데 얘는 왜 우산을 받쳐줬을까? 비를 맞아보니까 차가워요, 추워요. 해바라기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해바라기는 얼마나 추울까, 차가울까? 해바라기는 젖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이게 아까 해월 선생처럼 이야기하면 물물천인 거예요. 사물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깃들이 있습니다. 경물하고 있는 거예요. 경물. 사물 하나하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경물할 줄 아는 사람이 경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경임. 그러면 경천하게 된다. 경물, 경임, 경천, 동학의 삼경사상입니다. 세계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퇴계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 네? 매화에 물을 주어라. 조만희 선생님 생각, 철학이 있습니다. 매분에 물을 주어라.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매분에 물을 주어라. 산에 있을 때 아들한테 그랬어요. 누나,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아라.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니 매화나무 하고 꺼끌꺼끌하고 뭐다 만져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매화나무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물, 격물, 치지에 이르기 전에, 지혜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완성된 지혜에 이르기 전에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경물치지라고 해요. 수신제가 칠평천하 같은 외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은 경물치지가 1번이에요. 이거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온전한 지혜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화나무를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매화나무를 만져보아. 밋밋하고 아무 느낌이 없죠. 대면대면 밋밋, 특별한 게 없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매화를 이야기하면 매화꽃을 이야기해요.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편한 그 청신한 그 꽃, 그 희고 맑은 그 꽃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 가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매화나무는 1년 365일 중에 360일 가까이 꽃 없는 빈 가지에 사는 거죠. 사람들은 꽃만을 기억하지만 실제 일상이라는 것은 꽃 없는 나날들인 거죠. 그 꽃 없는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밋밋한 일상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꽃이 있는 날 매화를 좋아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 꽃이 있는 날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날들은 꽃 없는 나머지 360일. 다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매화 죽기 전에 한 번 더 쳐다보시고 퇴계 선생님 한 번에 물을 주고 매화에 물을 주고 겨울인데 겨울 12월 초여름입니다. 매분에 물을 주고 마지막 남으시면 여기 앉아서 들어와 있어요. 저 매화 나무를 물을 주라는 게 뭐예요? 계속 가꾸고 쳐다보고 가까이 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두양이가 생각나서 그러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생 두양이가 생각나서 두양이가 매화나무 선물한 적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두양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경물치지. 그거 사물 하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삶의 이치를 발견할 때 그때 크고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종례 시간에 애들한테 얘들아 종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다 전달했어요. 얘들아 종례 끝나고 이런 심상이 있다. 선생님 또 무슨 말 하시려고 난 다 가는데 딴반 다 가는데 애들 많이 가는데 선생님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종례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네?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아니 곧장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딴 데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가다가
거기 그 학교 교문 나가기 전에 꽃밭에 있는 꽃도 좀 쳐다보고 선생님 꽃도 쳐다보고 니네 체육 시간에 니네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도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가 벼 잘 자라고 있으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아 선생님 빨리 가야 돼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 가 못 듣다가 못 듣겠는 녀석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럼 남들 미쳤다 그럽니다 아니 무슨 꽃을 안아주고 나무를 안아주고 뭘 벼를 쓰다듬어주고 가니까 하는데 남들 미쳤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 중에 몇몇을 기억할 거다라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선생님은 왜 동네 전당상 다 끝나는데 쌀데기 없이 또 나무와 꽃을 안아주라는 거 하늘 쳐다보고 가라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애들은 짜증을 내면서 우르르 몰려나가고 선생님 야 빨리 차량 정리해 차량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녀석은 혹시 기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곧장 집으로 가봐야 컴퓨터 켜고 한 2시간씩 사이보고 가면 빠지거나 이거 가거나 뭐 이렇게 한 2시간 할 때 한 2분, 2초만이라도 하늘 좀 쳐다보고 구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무슨 꽃이 피고 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쳐다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싶었고요. 경물 치지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우니까 어른들은 그 말을 잘 모르니까 대개 선생님처럼 매화나무를 만져보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들이 못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매미는 어떻게 울어요? 매미는 오리는 병아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참새는 정해져 있어요. 참새는 짹짹, 오리는 꽥꽥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매미는 맴맴. 진짜로 매미가 맴맴일까요? 보세요. 이 동시 보세요.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서 울 때 저거는 매미가 나무의 맛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무의 맛을 보고 있는 거라. 근데 맛을 보니까 어떤 나무는 너무 매워. 그래서 매운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나무는 너무 써. 맛을 보니까. 그래서 쓰디. 어떤 나무는 너무 쉬어. 그래서 쉬어야지.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오목눈이라는 새가 그 나무를 붙여 날아가면서 비리비리 저 나무는 너무 비리더라고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참새는 짹짹, 오리는 꽥꽥, 매미는 맴맴 이렇게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매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표현해 보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애들한테 매미 소리를 한번 네가 들은 대로 써봐.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쓸 수 없는 소리를 울어요. 맴맴이라고 우는 매미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소리를 울어요. 그걸 한번 아이들한테 들리는 대로 써보라고 하세요. 들리는 대로. 매미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네가 들리는 대로 하고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대로. 아니 그리고 빛깔도 네가 보는 대로 한번 색칠해보라고. 그냥 정해지면 하늘은 파란색, 얼굴은 살색 이렇게 머리는 까만색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보이는 대로 네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한번 표현해보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시기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웁니다.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고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봅니다.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툽니다.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기 좋죠? 이미 이 시를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이 시를 보신 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는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예요.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이를 이미 키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희망사항을 말하는 거죠. 소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 소망적 사고를 쭉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뭘 세워주고 뭘 나중에 세운다고 그래요? 뭘 먼저 세워주고? 자존심을 먼저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워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의 집이라는 시어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지자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기능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거 마련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 일에 많이 매달려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질책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단호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희망이 실망으로 가요. 그런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할 일은 집을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자식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자존심을 먼저 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존심, 이 말은 자긍심, 자신감 이거와 통하는 그런 말이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아이가 자신감을 갖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다. 내가 집을 마련해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일.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감 있게 키웁니다. 어려움에 닥쳐도 기가 죽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도전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남에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그건 다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줄 아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 이게 부족하면 항상 늘 경직돼 있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완악스럽게 고집스럽게 보이고 우선은 자신을 지키는데도 힘들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려고도 안 하고 남에게 잘 들으려고도 안 해요. 내한테 많이 계신 분들이 좀 고집이 세잖아요. 그건 돌려 얘기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받아들였는가를 자꾸 확인하잖아요. 이게 평가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까? 이거 자꾸 확인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평가가 있는 제도화 되면 평가가 전부인 문제가 되거든요.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면서 알의 기쁨을 함께
알아나가는 과정, 이 교육인데 가르친 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나를 자꾸 확인하는 일에 도자기 매달리지. 또 학습 능력도 뛰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안은 다 만들 수 있어요. 합의를 해서 이건 국민투표가 아니면 절대 못 바꾼다. 이대로 20년 30년 그대로 간다. 이런 안을 만드는 기구, 즉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20, 30년 내다보는 안을 만들어서 저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환경 만들어드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고 국가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선진국 도약부터 시작해서 직접 발전, 정말 행복한 그런 국민이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런 그 국민을 짐승에다 비하하는 저런 교육관리들이 정책 기획을 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신분제가 공부가 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를 가능성이 높다고